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인 구상의 시를 모아놓은 구상시선 골랐습니다. 구상시선은 이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란 출판사에서 이 초판본, 그러니까 처음 실렸던 대로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구상시선은 말이죠.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초토의 시를 원문의 맛 그대로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초토의 시가 개작됐죠. 상당 부분 개작돼서 처음 실렸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고려하면서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고른 이유 역시 이 초토를 한번 상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이후 시커멓게 탄 땅, 우리 한반도를 초토라고 했죠. 그 초토에서 시인은 무엇을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토의 시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죠. 초토의 시와 함께 구상 시인의 다른 작품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인 구상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원산 쪽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시를 쓰다가 시집 응향이 문제가 돼서 부르주아적이고 퇴폐적이라고 해서 어떤 필화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러고 나서 1947년이죠. 47년에 월남합니다. 47년이 맞을 겁니다. 시집 응양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허락치 않는 북한 정권, 그리고 북조선 예술동맹 등의 폭력성에 항의하는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상 시인은 아주 가톨릭 신자였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인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이 시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바로 하늘의 사과 속에는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의 사과 속에는. 여러분은 하늘의 사과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의 사과 속에는 이라는 시 구절이 반복되면서 이 안에서 시인은 우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대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강이 흐른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아주 쉬운 시어로 사과가 가진 그 우주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 알뿐이겠습니까? 꽃 한 떨기,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마음이 깃들여 있겠죠. 이렇게 이 쉬운 이 표현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주와의 관련성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시뿐만이 아니고 이 구상 선생은 산문도 아주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구상 선생의 산문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토의 시 1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전쟁 이후 쓸쓸한 풍경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토의 시 1. 판잣집 유리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춰라. 잿더미가 수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체니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판본하고 이 개작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즘 수정한 그 시를 보면은 이 시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애새끼들이 아니고 아이들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3년이죠. 3년 이행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춰라가 아니고 발을 멈춘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연에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체니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이랬죠. 이때 체니는 소녀, 처녀를 얘기하는데 이 개정한 그 작품 이 시에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있다 이랬습니다. 저는 체니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나중에 그 시어와 행들을 많이 손을 봤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 보는 맛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토, 불에 타 시꺼먼 땅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판잣집 유리창 그 딱지에 애새끼들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답니다. 눈에 선하죠. 그리고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셔 돌아서면은 돌아서고 햇발도 돌아서고 나도 돌아선답니다.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답니다. 이 불탄 땅을 술에 취한 듯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죠.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 이랬습니다. 전쟁 후 50년대 그 삶의 어떤 풍경들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초토의 시 1이었습니다. 다음은 초토의 시 8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부제가 적군묘지 앞에서입니다. 적군묘지 앞에서. 적군묘지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이 원수들 죽어서 잘 됐다 라고 할까요? 이게 시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구상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 공산의 청망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네,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 이른바 인민군들의 넋들이겠죠. 적군묘지니까요. 방아쇠를 당기던 손으로 살덩이와 뼈를 추려서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고 때까지 입혔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 적군이망정 고향 땅에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30리면 고향 땅이 가로막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6월을 보내면서 한번 정말 절절하게 생각해야 될 터입니다. 이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답니다. 은원. 은혜로울 은자와 이 원수할 때 원자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은원의 무덤 앞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일었을까? 다 따져보면은 이 은혜로 이어진 사람들일 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 네. 초토의 시 8. 적금묘지 앞에서. 적금묘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원수로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서 지나온 2년 반의 설렜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지, 누가 이렇게 회방을 놓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야 합니다. 초토의 시 15번째 작품입니다. 휴전협상 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은 참 가슴이, 목이 확 메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조구가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너로구나. 시인이 너의 이름을 부를 양이면 목이 맨다.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만 하다더냐. 조구가 거리엔 희망도 절망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환장해만 가고 너의 원수와 그 원수를 기르는 벗들은 불장마를 키진 하는데 너는 생각하며 쓰러져 가는 갈대더냐. 원혼의 나라 조구가 너를 이제까지 지켜온 것은 비명뿐이었지. 여기 또다시 너의 마지막 맥박인 듯 어리고 헐벗은 형제들만이 북으로 발을 구르는데 저들의 넋을 풀어줄 노래 하나 없구나. 조구가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조구가.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조국이랍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부를 양이면 목이 맨다고 하네요. 이연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이 세기의 백정들, 20세기의 백정들이 도마 위에 오른 이 조국을, 이 한반도를 난도질하려는 순간, 이게 휴정협상의 모습이죠. 그 난도질 당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난도질 당한 채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요. 조구가 거리엔 희망도 절망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환장해만 가고 환장해만 간답니다. 요즘 정말 환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볼튼의 회고록 보면서 환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 미치광이한테 우리가 기대를 했었다니.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인데 우리가 헤쳐나가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잃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저런 자들 상대로 이 평화를 얘기했으니 말이죠.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난도질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지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들 녀석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못 견디겠다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버지의 세대 감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젊은 세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왜 이렇게 꽉 메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럴 줄 알겠습니다. 초토의 시를 넘어서면은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비교적 후반부에 쓴 시인데요. 구상부상
시입니다. 구상 선생의 본명은 구상준입니다. 필명이 구상인데 이 구상무상 일종의 말놀이죠. 이 말놀이를 통해서 얼마나 삶이 무상한지를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이제 세월처럼 흘러가는 남의 세상 속에서 가쁘던 숨결은 식어가고 뉘우침마저 희미해 가는 가슴, 나보다도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 꿈결 속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저 심심해 서 있으면 헤어진 호주머니 구멍으로부터 바램과 추억이 새어나가고 꽁초도 사랑도 흘러나가고 무엇도 떨어져 버리면 나를 취케 할 아편도 술도 없이 홀로 깨어있노라. 아무렇지도 않노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 한 편에서 한 구절만 의미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해도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바로 나보다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이 아주 깊게 남습니다. 나보다 진해진 그림자.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나보다 진해진 그림자를 밟고 서면 꿈결 속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저 심심해 서 있으면 이제 다 모든 게 다 새어나갑니다. 바람도 추억도 다 새어나가죠. 꽁초도 사랑도 다 흘러나갑니다. 이제 나를 취하게 할 쾌락도 뭣도 없죠. 홀로 깨어있을 뿐. 이 인생의 어떤 인생의 달관한 풍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무상이라는 시 함께 봤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아주 원숭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민들레, 철길 괸목 사이 자갈을 뚫고 도단한 민들레 한 포기. 열차가 지나칠 적마다 먼지와 매연에 눈이 짓무르고 굉음에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반넋을 잃곤 한다. 그래도 계절 따라 잎새를 벌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깃털을 갖추었다. 이제 그 씨앗들은 바람에 날려서 저 푸른 들판에 싹을 틔울 것이다. 네, 철길 괸목 사이 자갈을 뚫고 민들레 한 포기가 돋아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그리고 이 한반도의 모습까지도요. 이 굉음의 귀가 멍멍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반쯤 넋을 잃곤 하더라도 민들레처럼 다시 피어나 그 씨앗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들레 같은 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상 선생과 화가 이중섭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죠. 구상 선생의 그 산문집을 보면은 이중섭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을 피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그림은 이 구상의 가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중섭이 그린 작품입니다. 참 부러워했다 그래요. 그 구상의 가족을. 이중섭은 다 가족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했죠. 그리움 속에 살다가 외롭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 구상시를 읽으면서 이중섭을 떠올리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사의 한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 구상시선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